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강북구의 창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집이 창호동 부근에 있는데 이쪽에는 골목길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요. 제가 학원에 빨리 가려면 그 골목길 밖에는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여기 재개발한다고 다 이사가고 아무도 안 사는데 뭐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죠. 20분 늦었잖아. 그러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제가 별별 투정을 하면서 골목길을 들어서는 순간 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2층에 사시나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다른 집과 다르게 왠지 엄숙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전 왠지 불길하고 기분이 이상함을 느꼈죠. 재개발 때문에 주변의 단독주택들은 모두 창문과 문이 닫혀 있어 폐가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러고서 이상한 느낌에 뛰어서 가려고 했죠. 그때 그 사시나무 집 2층에 희미한 불빛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2층 창문 유리는 깨져 있지 않았어요. 그 희미한 불빛, 그와 동시에 검은 사람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죠. 귀신 본 분들은 다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검은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소파 같은 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소파가 약간 방바닥에서 떠 있는 듯 보였죠. 그 소파를 보는 동시에 그 사람 그림자의 고개가 끊기는 듯한 움직임으로 저에게 향하는 걸 전 느꼈어요. 그게 그림자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다는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막상 귀신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순간 약 4초간은 움직일 수 없죠.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말입니다. 딱 걸어서 4초 동안 그 물체와 눈이 마주치고 나선 전 그 골목길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 다음날 같은 시각에 가봤지만 그제서야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고 이게 귀신 본 경험이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흥미를 가지고 귀신을 보고 싶다면 시골의 폐가에 가보시든지 해보세요. 그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CCTV.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놈과 맞짱을 뜬 적이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키도 작고 마른 체격에 내가 적어도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녀석과 싸움을 하려니 애초에 게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은 나는 불쌍할 정도로 부어오른 얼굴로 뻗어버렸고 녀석은 좆도 안 되는 게 개기기는이라면서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쓰러져 있던 내가 설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무 방비 상태로 커터칼에 얼굴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녀석의 볼살을 뚫고 들어간 칼날 사이로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때 내가 뭐 때문에 녀석과 그렇게 싸웠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꽤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 자취방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거울엔 붉은색 립스틱으로 욕설이 가득 써 있고 방 안은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앙심을 품은 건지 몰라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내 손으로 범인을 잡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그 이유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 돈이 좀 들긴 했지만 방 안 은밀한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의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난 분명 나올 때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섹시한 여자의 입술처럼 살짝 열려있는 문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이제 몰래 설치해 둔 CCTV로 범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산산이 조각나서 방바닥을 뒹굴고 있는 카메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 설치한다고 했지만 녀석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지 모를 CCTV의 위험성을 녀석이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쩌면 이러는 게 더 속 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런 내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김없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 안 풍경을 보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젠 누구라도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건만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다니 반쯤 죽여놔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녀석이 아무리 눈썰미가 좋고 대담하다고 해도 12개의 카메라를 모두 찾아내진 못할 것입니다. 다시 외출해서 돌아온 난 12개의 카메라가 보란듯이 모두 망가져 방바닥을 뒹굴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장소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마치 내 행동을 파악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카메라를 지그시 보던 난 어쩌면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녀석이 내 행동을 미리 관찰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까지 부르고 말았습니다. 1시간가량 비좁은 자취방을 샅샅이 탐색한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청기나 몰래카메라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녀석은 몰래카메라에 관해선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전문가조차 찾아내지 못할 기상천외한 곳에서 녀석의 몰래카메라가 날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난 틈만 나면 녀석의 몰래카메라를 찾기 위해 방을 뒤지곤 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몰래 집 근처에 잠복한 지도 어느덧 4일째입니다. 녀석은 마치 내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림자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가 되던 날 결국 난 더는 학업까지 포기해가면서 범인 색출에 매달릴 수만은 없었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녀석이 나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난 12시가 조금 넘어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난 친구의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그의 집은 둘째치고 유석이의 얼굴은 눈뜨고는 못 봐줄 만큼 지독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유석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당했길래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지? 난 유석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럴수록 유석이의 안색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19라도 부르려는 찰나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몰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오자 언제 그렇게 굳어 있었냐는 듯 유석이는 미친 듯이 경찰 뒤로 숨으며 악을 썼습니다. 난데없는 유석이의 말에 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너무 심한 짓을 당한 나머지 날 그 스토커로 착각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경찰들은 유석이의 말만 믿고 내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오해를 풀어야 했기에 난 그들에게 순순히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유석이가 좀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난 조서를 꾸미면서 앞에 앉은 형사와 계속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석이의 말만 듣고 날 가해자로 생각하는 형사에게 진실을 설명해줘야 했으니 말입니다. 난 정말로 유석이를 폭행한 일이 없으며 유석이가 말한 시간엔 고등학교 동창생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알리바이면 당연히 오해가 풀려야 정상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형사는 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강한 내 태도에 결국 형사는 내 앞에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곧 난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석이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칠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나였습니다. 난 자고 있는 유석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는 습격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유석이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내가 날리는 주먹을 고스란히 얻어맞았습니다. 폭행은 무려 30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는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유석이는 내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후 들어올 때처럼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들어온 내가 유석이에게 유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래도 잡아들 겁니까? 모든 게 내 자작극이었단 말인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럴 수가. 귀에서 으잉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짓걸려대는 형사의 목소리가 그 으잉거리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낯선 흉터가 보입니다. 마치 커터칼에라도 찔린 듯한 흉터입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풀려난 나는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침대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내가 한때 싸웠던 그 친구였습니다.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내 안에 항상 있었어.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혹은 그 친구의 영혼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끝이 나지 않는 듯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거울은 산산조각 났고 내 손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괴담. 제가 말하려는 것은 고이 수학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본 적도 없습니다. 수학여행 첫째 날의 기억은 없고 사건 당일인 둘째 날 기억만 생생합니다. 둘째 날 오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악산 정상까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높더군요. 가는 길도 험하고 설악산 중턱에서 사진도 찍고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사진 찍으면서 바람 때문에 날아갈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도 상쾌하게 내려왔죠. 이제 저녁 먹고 밤 12시에 남학생들은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떴습니다. 당시 TV가 구석에 있어서 TV 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다른 쪽 구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서 저는 무엇인가 본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반대쪽 구석에 여자의 머리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 머리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와 내 앞까지 오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잠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지만 해방되었습니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친구들 사이에서 껴서 잤습니다. 그게 귀신인지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친구. 내 친구 중에 김서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친구가 아닌 그 친구가 죽은 후에 같이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귀신을 많이 봐요. 우리 집에 귀신이 많이 왔다 가는 것도 자주 봐요. 컴퓨터 하다가 거실을 쳐다보면 연기 같은 게 자주 지나가요. 그러다가 잠을 자기 직전에 그 귀신 친구를 만났어요. 맨 처음엔 매우 두려웠었죠.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 애는 살아있을 때 되게 활발했었나 봐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무흐한 이야기까지. 그러다가 꽤 친해졌어요. 있잖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기분이야? 뭐랄까, 내가 예전에 암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말기까지 가다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암 걸린 게 많이 나아진 건 아닌가 하고 되게 기뻐했어. 그래서 들떠서는 엄마한테 말 걸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는 엎드려 있었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았어. 그래서 깨우는데 이상하게 엄마 몸에 내 손이 닿지 않았어. 손을 내밀면 엄마의 몸이 멀게만 느껴지고 닿지도 않았어. 난 혼자서 쉬하다가 한 3일쯤 지나서야 내가 죽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고 이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내가 정말 재수가 좋았었던 거더라고. 나 있잖아. 아마도 안락사로 죽어버린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별다른 고통도 없었고 안락사 시킬 때 사람이 잘 때 무슨 약을 몸속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죽게 하는 거잖아. 여태 죽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그 고통을 지금 귀신이 돼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차에 치인 그 고통을 아직도 계속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죽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은 자라지도 않고 죽은 후에는 평생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가 아니라 지구가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어도 우주에서 떠돌아다닐걸. 확실하진 않아. 어쨌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쓰럽더라. 그리고 나서 귀신 친구한테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며 땅 위를 걸어다닌다며
피를 뚝뚝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얼굴이 아주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끔찍해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귀신이 어쩌겠습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귀신이 기절이라도 하나요? 그리고 길거리에 영들이 한가득 찼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구가 무슨 버스 안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태까지 죽은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일 텐데 왜 그 정도밖에 없는 거지? 여태까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도 아직까지 있다면 지구 안이 아마 꽉 차서 우주까지 퍼져나갈 텐데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죽은 지 몇천 년이나 몇백 년, 몇십 년 후에 어떤 다른 육체를 보고 그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아직도 미스터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모든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한테 육체적 상처는 줄 수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군요. 사람들 머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 나오면 그건 무지하게 먹어서. 그리고 가위에서 귀신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위가 무슨 어쩌고 뇌가 어떻게 돼서 가위에 눌린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건 두려움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귀신은 가위 눌린 사람 놀리기보다도 아직도 그 죽기 직전의 고통을 안고 있어서 괴로워하느라 바쁘겠죠. 다섯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첫째였던 장조카인 저를 끔찍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병명은 암이었고 이미 말기를 지나 임종을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서 떡이랑 과일 좀 사오너라. 전 이상했지만 얼른 달려가 인절미와 사과를 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모르게 빨리 인절미와 사과를 장롱 안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날 기력도 없으셨으니까요. 속으로 항상 죽도 제대로 못 넘기시던 할아버지가 이걸 왜 사오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전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늦은 밤 소변이 마려 잠에서 깬 저는 할머니 댁의 푸세식 화장실이 무서워서 마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요강이었고 조용히 문을 열고 요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서 기력도 없으셨던 할아버지가 우뚝 일어나셔서는 장롱 문을 반쯤 열고 그 안으로 몸을 쑥 넣으시고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신 것으로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어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고 전 이상해서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시듯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인절미랑 사과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딴 사람 같더군요. 할아버지의 손과 얼굴에는 인절미의 콩가루가 범벅이 되어 계셨고 저를 힐끔 쳐다보시고는 장롱 문을 닫으시고 마치 시치미를 떼듯이 바닥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엄마를 깨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늦은 새벽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방으로 모였고 그때 할아버지는 이불 위에 다시 누워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으셨고 전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평소 불교 신자이셨던 할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새벽 3시쯤이 된 시각에 웬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스님은 가족을 내보낸 뒤 할아버지 앞에서 불경을 외시더군요. 그리고 나오셔서 말씀하시길 기력이 약해지신 할아버지에게 머슴 귀신이 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하길 앞으로 곧 임종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내일 아침이 밝으면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대접한 후에 임종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할머니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전이며 불고기, 떡, 생선, 국 등 제사상에나 올려질 듯한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상을 보시고는 벌떡 일어나셔서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일주일 굶은 건장한 청년처럼 드시는데 밥을 2~3공기나 드시더니 배가 부르다며 주무신다고 하셨고 할머니는 가족이 있는 앞에서 앞으로 곧 임종하실 거라고 말하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목청을 높여 우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더니 평소 쓰지 않는 말투로 고맙습니다.
네, 한이 이제 없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임종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는 임종 전 의사에게 물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둘러대기에는 아마 임종 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잠시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할머니한테 들은 말인데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방에 있었을 때에 그 머슴 귀신이 할아버지의 임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혼을 할아버지 대신 저에게 옮겨갔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6번째 이야기, 실화괴담. 짜증나고 귀차니즘이 느껴지는 월요일 강의를 다 듣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시간대는 밤 11시였습니다. 제가 야간 대학을 다니는지라 어쨌든 시끌벅적한 지하철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길 중 하나인 어두운 골목길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을 빠져나온 지 3분쯤 지났을 때 피곤한 심신의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걸렀습니다. 1분 정도 걷고 있는데 제 바로 뒤 1m 정도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자분들 구두 신으면 또각또각 소리 나잖아요. 게다가 그 길은 아스팔트라 딱딱하고요. 그 소리가 계속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근데 그 골목은 지하철을 통하는 골목이라 주변에 마주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걸렀습니다. 근데 담배를 거의 다 태웠을 무렵 그 또각또각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요. 순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고 어두운 정막만이 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또각또각 소리가 계속 뒤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간 열받은 상태에서 확 뒤를 또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골목길의 정막만이 절 또다시 반기더군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해봤지만 전 술도 안 먹었고 단지 좀 피곤한 상태였지 맨정신이거든요. 상식이겠지만 알코올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오감의 기능이 평소보다 마비되죠. 그래서 전 술 먹고 귀신 봤다는 얘긴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어쨌거나 갑자기 열받음이 공포감으로 서서히 바뀌는 걸 느끼고는 평소보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주 빠른 경보마냥 속력을 내서 걸은 거죠. 그 또각또각 소리는 절 우습게 보기라도 하듯 계속 제 뒤를 일정하게 따라오더군요. 그것도 저의 속도에 맞춰서 말입니다. 제가 늦게 걸으면 늦게 따라오고 빨리 걸으면 빨리 따라오고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질소냐. 여자 귀신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이 집까지 정신없이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집 앞 골목길로 들어와 집 앞에 도착. 이게 웬일 그 여자 구두의 또각또각 소리는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살았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다. 고지가 바로 코앞이다. 대문을 열려고 잠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동시에 넣었는데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담배갑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시 손으로 담배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담배갑에 담배가 한 가지만 남은 상태였고 담배갑 안에 라이터도 같이 넣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을 때 같이 뒤척이던 잠바 탓에 담배갑 안에서 라이터가 부딪히면서 낸 소리가 또각 소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를 어떻게 구두 소리로 듣느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예민합니다. 어릴 적부터 집 앞에서 그냥 멍하니 5초 정도 허탈해가지고는 그냥 서 있었네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창문 밖으로 절 보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 앞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공상하냐? 빨리 들어와. 7번째 이야기, 호송.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질문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형수다. 어디로 가건 상관없자는가? 10명의 사형수가 탄 호송 차량이 겨울밤 빙판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의 얼굴엔 삶에 대한 갈망만큼이다. 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 권한 밖이라서. 조금 있으면 10명의 사형수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송 차량이 중심을 잃는가 싶더니 이내 굉음과 함께 차체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4명의 간수들이 모두 정신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사형수들을 가두고 있던 철제 창살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신이 준 기회야. 정신을 차린 사형수들은 열린 문을 통해 탈출을 감행했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미친 듯이 달아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정신을 잃은 간수들에 반해 사형수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신이 돕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못 가서 우린 모두 얼어 죽어. 빌어먹을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무작정 달아나던 그들은 혹한의 추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산길에서 난 사고였는지라 주변엔 아무런 불빛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들은 폐가처럼 보이는 커다란 저택을 발견했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저택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같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오자 난로의 온기가 훈훈하게 전해져 왔고 은은한 조명 아래로 펼쳐진 넓은 거실엔 마치 그들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꿈 아니지? 꿈이면 어떻고 현실이면 어때 일단 먹고 보자.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운 사형수들은 분명 집주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는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운이 좋다면 여자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도, 강간, 살인, 시체 유기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진국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침대 위엔 등을 보인 채 잠을 자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던 진국이 그녀의 허리를 안으며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다 썩어버린 시체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한 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방은 뛰쳐나오자 거짓말 같은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넓은 거실엔 처음 차려져 있던 진수성찬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왔던 동료 사형수들의 인기척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진국은 말 그대로 귀신에게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장난치는 거지. 진국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괴성이 그에게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진국은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고 진국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멋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찾아온 정적은 진국의 심장을 폭주기관차처럼 뛰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주시하던 진국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서 그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는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여자는 진국이 4번째로 강간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거울을 깨고 나올 듯한 그녀의 끔찍한 몰골에 진국은 실성한 사람처럼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왔던 동료들이 모두 처참하게 살해되어 거실 중앙에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도대체 뭐야 여긴. 진국이 악을 쓰듯 외치자 그제야 모든 방문이 열리며 간수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신들 뭐야? 이건 일종의 사형 프로그램이다. 너희 사형수들을 시나리오대로 처형하는 거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모두 사형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었다. 각각의 방은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아마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을 거다. 어째서 이런 짓을. 간수의 충격적인 대답에 얼이 빠진 듯한 진국은 무릎을 털썩 구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극비사항이긴 하지만 넌 곧 죽을 목숨이니 알려주지.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 극소수의 채널에만 말이지. 말도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사형수이기 이전의 인간이라고. 진국의 외침에 차갑게 웃으며 간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사형수다. 어떻게 죽건 상관없자는가. 간수의 냉소적인 말투를 듣던 진국은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자 불현듯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실험 대상을 모집한다는 광고문을 보고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사형수와 간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험은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인지 점점 사형수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정말 기억 안 나? 간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신들이 정말로 교도관이 된 듯한 행동을 보이더니 이내 완벽한 사형수와 교도관의 관계가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하루에 한 번씩 걸었던 자기 암시의 효과였습니다. 간수 역할을 맡은 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야. 어쩌면 처음부터 최면 따윈 걸리지 않았는지도.